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이 이야기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아까 또 아마 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징후가 있었고 운도 안 좋았다. 근데 징후는 지금 3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운이 안 좋았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또 폭등을 했고. 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터지는 날 예. 예, 독일 경제도 그때 터졌다. 예, 그날 터졌죠. 그 2개가 차례로 터지는데 그 앞이 어디냐면 퀘니스베르그라고 해가지고 칼리닝그라드라고 이제 또 그 발음이 되겠죠. 98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예, 거기 보면 이제 바로 앞에서 터졌어요. 칼리닝그라드 바로 앞에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터졌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어디에서 자기네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가스 다 잠가야 돼. 그거 했던 날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딴 데도 아니고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월경지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땅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의 최대 해군 기지가 거기 있거든요. 네. 거기 바로 앞에서 터졌어요. 자,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누가 가장 뭐 손해를 보는가를 우리가 하면 손해를 보는 데는 당연히 독일이고 이득은 어딜까? 미국이 약간 이득 볼 거고 왜냐하면 셰일오일 팔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경제 보복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한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범인이 누굴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아무튼 이런 리스크를 왜 무릅써야 되냐 이거죠. 경제 정책을 펼치는 사람 입장에서 러시아에 계속 러시아에 의존하게끔 만든. 그렇죠. 특히 2013, 14년에 유로 마이단 사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동쪽 영토 특히 크림반도를 빼앗아갔던 게 네. 불과 뭐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닌데 그때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을 가져와서 산업 경제 발전 탈원전하고 경제 발전하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은 뭔가 죄송합니다만 나사가 빠진 거 아니냐. 바보 아니냐. 어떻게 푸틴이 지금 옆에서 멀쩡한 딴 나라 쳐들어가서 땅을 뺏는 걸 보고 그 나라랑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으며 여기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 약간 독일이기 때문에 자만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독일인데. 그리고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라 또 그런 것도 있겠고. 그 전에 사회당이 뿌린 또 죄송합니다. 빅엿이 또 있었고. 빅엿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막 쌓이고 있던 중에 유로 약세를 어떻게 잘 버티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꼬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중국까지 이제 지금 중국 전기차가 유럽 내 작년 기준 그 시장 점유율이 9.3%예요. 네. 이건 뭐 완전히 이제 정말 호랑이를 키웠죠. 고양인 줄 알고 엄청나게 독일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그 대규모 투자한 게 이제 전부 이제 독일 앞마당으로. 동일로 들어오고 있죠. 저도 이번에 오스트리아 비인을 갔는데 네네. 제일 흥미로웠던 게 BYD 매장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차도 타보고 좋던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들어오겠죠. 네. 지금 사장님 뽑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에너지 가격도 물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미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노드스트림 같은 파이프라인도 정상화되고 하면은 독일 경제는 다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건. 거의 0. 몇 프로 아니겠나. 왜냐하면 일단 종전을 했다고 해서 서방 국가가 푸틴이랑 하하호호 할 수 있을까요? 그 대학살을 저지른 걸 봐놓고 전범을 그 전범 국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 돈도 넣고 사람도 보내겠다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네. 전쟁 이전 상태로 러시아랑 관계가 돌아간다? 왜 해야 되는데? 아니 일단 에너지 때문에라도. 아니 그 에너지는 이제 카타르에서 가져오고 쉐일오일에서 가져와야 대체하고 있으니까 물론 비용은 많이 들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저 파이프라인 터뜨릴 수 있는 나라랑 거래를 한다? 또 자기 목에다가 체인 감아서 그런 이렇게 갖다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빨리 나라가 이제 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냥 뭐 사실상의 러시아 식민지, 에너지 식민지 되겠다면야
그 선택을 하겠다면요, 저는 뭐 존중합니다만 독일은 뭐 여행도 가기 이제 힘든 나라가 되겠죠. 얼마나 무서워지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거. 경제가 계속 망가진다는 건데 경제 망가지면 진짜 AFD가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정권 잡고서 이 사람들이 대안이 없는 대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쿨해요. 별거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잘 될 거냐? 이게 운도 좋아야 되고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는데 펀더멘탈은 망가진 지 세 가지 면에서 망가진 지 오래됐고 운도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나라 망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좀 우리가 사업이나 또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됐다. 그런 정도를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유럽 뭐 복지국가 유럽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환상을 좀 빨리 깨야 되고 또 이 나라들은 만약 트럼프 되면 국방비 부담으로 이제 전부 다 국방을 미국에게 대리 위탁하면서 꿀 빨았잖아요. 그리고 군대도 해체했다고요. 메르켈 때. 군대를 해체했다고요? 예, 직업군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군대가 그 징병제도 없어지고 거의 지금 방위병도 전체 비행기 중에 한 3분의 1이 못 뜨고 있어요. 그래요? 예, 사람도 없고 정비도 안 돼서. 이번에 근데 그 레오파드 전차 팔아먹던데요, 노르웨이. 예, 뭐 차야 좋으니까. 제 말은 그걸 타고 운용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군대 자체가 거의 붕괴돼 있는. 그래서 트럼프가 옛날 메르켈 만나서 맨날 싸우고 했던 게 내가 왜 당신들의 국방을 대행해줘야 되냐. 이제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더 심해지겠죠. 나토 돈 내고 돈 안 내면은 탈퇴할 것 같은데요. 나토에 미국이 왜 들어가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해버리면 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해 유럽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돈도 안 대주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밀들 이걸 폴란드 국민들이 기차를 다 뒤엎어서 버리고 불태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자기 옆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를 흘릴 준비를 갖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강간당하고 불타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마을이 학살당했습니까? 네. 그걸 봤는데 또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그럼 다음 차례가 되는 거죠. 그럼 당해도 싼 거지. 왜 우리가 그걸 동정을 해야 돼요? 그건 당해도 싸죠. 너무 트럼프식 생각 아니십니까? 아니 거의 독일은 극티 같은데 지금? 근데 독일은 지금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군대도 징병제도 없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군대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보수나 작전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그 관련된 기사들 읽다가 되게 놀랐어요. 야, 이 나라는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환상에 젖은 나라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현실에 눈을 뜨지 못했다. 그리고 대한당도 현실에 눈을 못 뜬 것 같고. 독일 입장에서는 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경제는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새로운 또 시장을 찾아야 되고. 근데 중국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숄츠 총리도 중국 몇 번 갔죠. 또 뭐 기업인들이랑 또 같이 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눈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에 다가오게 되는 이제 불운 중에 이제 이게 또 두 번째 불운인데 트럼프 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번에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전기차 회사에 대해서 최대 38% 관세를 부과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EV에 대한 텍스가 최대 38%예요. 이 지경으로 갈 정도로 유럽 전체 나라들은 대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관계를 이제 예전 같은 관계는 끝났다. 이제 우린 너네랑 공정한 경쟁을 하자. 너네 정부에서 그렇게 전기차 산업 전광이라고 부르죠. 2차 전지, 태양광, 전기차 같은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저금리로 빌려주고 보조금을 사실상 이렇게 지급하면서 경제 산업을 키우는데 이 가격으로 우리한테 그걸 갖고 와서 덤핑을 치는 거는 불합리하니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이번 관세의 목적인데 네. 이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독일만 중국 가서 우리는 중국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가 봤을 때 늦은 게
중국 시장에서 독일차 점유율이 예전에 40% 30%까지 가던 게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네. 일본도 반토막 났고요. 미국도 반토막 났어요. 한국은 이제 0이 됐고요. 거의 그렇죠. 의미가 없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중국은 자기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 기업들하고 장사하기 싫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잖아요. 또 거기 애국 소비도 되게 심하니까. 예, 뭐 불태우는 거 봤잖아요. H&M 매장이었나? 거기 뭐 불태우는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때를 다 보여주고 다른 나라 기업들을 자기네 나라에서 장사 못하게 다 만들었으면 이 날이 올 줄 대비를 해야지. 아직도 중국 시장의 미래를 못 버리고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큰 시장이니까 14억 인구의 그 시장이고 G2 국가고. 예, 우리가 그 꼴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재 중에 중국에 파는 거 하나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소비재는 이제 아니 조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렛데르가 넣으면 안 돼요. 네? 그 밖에 물건에 박스에 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안 사요. 아, 그래서 중간재 중심으로 팔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반도체도 반도체, 중간재니까. 뭐 석유화학 제품, 철강 이런 건데 반도체 제외하고 석유화학이나 철강도 이제 끝났고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중국과.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가 나는 거지. 대중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파는데도 그걸 보면서 딴 나라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쟤들 고소해 이러고 산 대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때는 꿈을 가지고 세상이 조화롭게 그리고 비용 우위를 가진 나라들은 딴 산업은 접고 그것만 열심히 해서 서로가 국제 분업을 하는 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야라고 믿은 적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저는 2018년 제가 크게 그때 틀렸어요. 2018년 키움증권에서 전략팀장 할 때 네. 경제 지표들이 되게 좋으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가 정상인이라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그렇게 부과할 이유가 없고 네. 또 그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를 유발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은 스스로 발등을 찍는 자가당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경제를 낙관했는데 트럼프가 3번에 걸쳐서 대중관세를 인상하고 또 나가서 그거에 맞춰서 파월이 보란듯이 정책금리를 그때 4번인가 3번을 연속해서 인상하면서 주식시장 다 박살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대폭락 사태였는데 2018년. 제가 최근 한 10여 년간 가장 크게 틀렸던 해가 그 해였거든요. 왜? 트럼프를 잘못 보셨네요. 못 본 거죠. 그리고 네. 그 시대 변화를 못 읽은 거죠. 어떤 경제적 이해가 이익이 되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던 그런 쿨한 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걸 제가 그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6년간 지금 7년간 공부해서 이 책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왜 내가 그때 틀렸나 그리고 그 뒤로 내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 상황과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인종 구성 그리고 특히 출산율 추이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난이도가 옛날에 비해서 월등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2018년 이후 지금 보세요. 2018년 크리스마스 때 폭락장 그리고 2019년 소부장 사태 일본이랑 우리가 싸웠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올해 지금 유럽이랑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지금 벌써 사건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분석하기 힘든. 그런 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지식만 가지고 우리는 비교 위 이 나라에서 만드는 게 더 이익이 된다 싶으면 여기 집약하는 게 낫지.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돼? 근데 이익이 안 돼. 이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이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정치 세력이 우세해지고 그 사람들이 쇠퇴할 것 같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럼 인정을 해야지. 뭐 어디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됐나 생각하면 2016년 브렉시트, 2018년 트럼프의 대중 관세 부과에서부터 그 사건들이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다면 이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랑 잘 지내려면 그 얼마 전 트럼프가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거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탐 쿡이 가서 살살 비니까 애플만 예외 해주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로비가 대놓고 로비가 통하는
상대니까 가서 지금이라도 가서 붙어서 안락망구를 끼고 특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대표들이 로비스트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국가 간의 어떤 뭐 큰 패러다임과 아이잔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독일은 그거를 잘못 읽었다. 그러니까 그 잘못 제일 가고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된 꼴이죠. 눈치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눈치도 없고 이제 정치가 또 거기도 문제였던 거고요. 독일이 문화적으로 약간 조금 유연성이 좀 없다라는 표현도 좀 듣는데 정책적으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저는 문화적인 요인. 메르켈의 어떤 성향이 친러시아적 성향이 푸틴을 그렇게 싫어했으면서도 러시아랑 관련돼 있는 경제적인 협력들은 굉장히 많았던 걸 리스크를 너무 이제 노출을 시켜버렸던 거죠. 운이 없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독일의 두 가지 부류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비롯된 거네요. 그렇죠. 다 저쪽 블록. 앞으로 멀리해야 될 블록한테 익스포저가 너무 크니까 큰일 난 거죠 지금. 근데 그 시대의 흐름도 잘못 읽은 거고. 여기에 이제 유로존 내에서 딴 유럽 나라들 뜯어먹으면서 너무 편하게 돈 벌었죠. 그게 또 그 바탕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독일이 사실 그동안에 되게 이제 자랑해 왔던 게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교육이잖아요. 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오고 있고 우수한 인재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고 그 가장 자랑했던 게 교육력인데 그 분야에서도 좀 요즘에 밀리고 있다고요. 예, AFD가 가장 공격하는 게 여기죠.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 결과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이제 EU 내에서도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 완전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하위권으로 거의 밀리고 뭐 있다. 영국, 미국 레벨까지 떨어졌죠. 그게 이민자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단호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걸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순간 학자들의 분석을 기대하면 안 돼요. 저도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을 읽다가 많이 느낀 게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대중이 이해하지 못할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편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국제학력평가 시험이나 세계적인 여러 특허 출원이나 대학교 순위 이런 거에서 독일은 그냥 추락하는 중이다. 까지는 맞죠. 그게 이제 이민자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제조업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독일을 배우자는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독일에 또 광부도 보내고 간호사도 보내고. 맞아. 돈도 많이 벌어왔고. 예, 많이 벌어왔고 네트워크도 우리가 독일과 좋은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통일도 그렇고 물론 이제 통일의 방식 또 교육도 그렇고 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 부분에서 저는 이 독일 보면서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신 그 E9 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예, 산업연수생 예. 비자라고 합니다. 산업연수생. 예,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35만 명 계시고요. 네. 올해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쿼터가 16만 9천 명 받았으니까 대략 한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 5년마다 나갑니다. 네네. 그러면 수백만 되겠죠.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예. 근데 그분들 중에 우리나라 말도 잘하시고 기술도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이민 받으면 그 가족을 이민을 받으면 어떻겠는가.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검증이 된. 검증이 될 경우 또 시험도 쳐야 되겠죠. 뭐 한국어 시험 같은 거 좀 치고. 자, 이러면 좋은 게 뭐냐면 가족 단위로 받으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안정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되게 대부분 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잘 사세요. 잘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나라한테 오라고 이민을 오라고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어떤 좀 다른 전형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이분들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뭐랄까 직업들 관련돼 있는 특정 직업 관련돼 있는 분들 위주로 뽑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소 네. 예, 이런 데로 뽑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시설 채소 재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E9 비자가 제일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 농업 쪽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신다라는 전제로 그 직업을 만들어 놓고 뽑는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정착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우리말을 잘 하시니까 물론 이제 사장님 나빠요부터 배우시겠지만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예, 요새는 좀 덜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큰 백그라운드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그 노동력에 도움이 되겠어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이야기하자면 지난 한 해 동안 필리핀에서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필리핀 사람이요? 한 나라만. 필리핀에서 한 나라. 다른 나라로 이민 네. 가서 그렇게 많다고요? 예, 얼마 전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된 걸 봤는데 거기 인구 1억이잖아요. 네. 인구 1억인데 2%가 매년? 해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출산율도 높아서 인구 안 줄어요.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간단해요. 우리가 무작정 해외에서 이민 받자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풀이 있잖아요. 지난 30년 이상 동안 만들어 놓은 좋은 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최저임금 10,000원이 이번에 넘었는데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최저임금에 비해서 태국보다는 아니지만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0배가 높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 최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6천 노동 일자리들을 그런 분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하는 분들을 뽑는다라면 충분히 한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이 나라에 대해서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는 문화적으로 함께 동화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독일은 반면교사죠. 그렇죠. 저러면 안 되는 거죠. 한때 정말 잘 나가던. 하지만 지금은 물론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도 유럽의 병자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독일을 네, 반대로 배워보자. 예. 네, 통일 직후에 그랬죠 그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